안녕하십니까. 천석 측 2년 1을 맡은 안솔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피고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이후 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법원이 배심원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배심원 제도는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이 투입될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에 한해 1심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배심원 제도가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기준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즉, 배심원 제도는 국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심원 제도는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스페인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기에는 배심원 제도를 실시했지만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한 뒤엔 배심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는 다시 배심원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만큼 배심원 제도가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국민참여재판은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만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제도만큼 민주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영향력이 커지려면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선진국처럼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도록 한 뒤 조건에 따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피고인의 신청 없이도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어서 큰천 기자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모 교수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셨는데 2015년 법무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또 국민참여재판을 축소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배심원의 법적 지식이 미흡하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민참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 측의 민론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 측 첫 번째 임론을 맡은 최재원입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의무화라는 단어 뒤에 가려진 모순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피고인의 자격으로 법정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리 모두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가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미 피해자는 큰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인해 그 상처가 더욱 크게 핥히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원고와도 동등한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민 참여 재판의 의무화는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법연구실에서 발표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선정 등 공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많아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최소 30% 이상 길다고 합니다. 만약 의무화가 될 경우 하루에도 몇 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이고 늘어나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고스란히 피고인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될 국민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지난 2013년 생업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여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83,747건. 그러나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건수는 1.8%에 불과한 1,464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평균적으로 소환한 배심원 후보자 수는 116명이었습니다. 만약 의무화가 된다면 간단히 계산해봐도 1년에 평균 100만 명에게 배심원 후보자 소환장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의 의무화는 구성원 모두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절대로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며칠에서 아까 1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여기서 1위 할 때 2가 네. 문제를 세고 여기서 지금 1위 나가고 1위 나갔고 그럼 1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가시고 여기 가시는 게 맞죠? 자, 하신 여러분 1위 맞죠? 1위 맞아요. 네. 갑자기 네, 아까 인문 1에 네, 잘 들었습니다. 인문 1에서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히 배심원들의 과태료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문제의 일부 중 하나였습니다. 네, 배심원들의 시간과 돈을 뺏는다라고 하셨는데 배심원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배심원의 의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업 등을 이유 출근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의무화하면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법정형과 범죄 종류에 따라 배심원 제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부 범죄만 한정해서 배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범죄에만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시행한다면 비용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 특정 범죄가 어떤 범죄라고 말씀하시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나 강간 그리고 무장 강도에 한해서만 배심 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종류의 범죄에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다면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비용을 감소라기보다는 지금보다 늘어나기는 하나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성 2의 윤호입니다. 앞선 변론 측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참여재판은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우병우, 삼성 이재용 회장, 엘리트 검사와 넥슨 회장,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정관예우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간 이들입니다. 이렇게 정관예우 등의 법조비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판결 과정이 오로지 법조인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사이 유착관계에 의해 손쉽게 법조비리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할 경우 5에서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판결 과정에 과반수의 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미리 알려지지 않은 과반수 이상의 배심원을 매수하기란 어렵고 매수 발각 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재판은 법조비리를 막는 탁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015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2개국 중 39위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불과 27%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배심원 제도의 기원인 영국은 60%, 모든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은 59%, 참심제를 시행한 일본은 6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이 밑바탕에는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UK 서베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배심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배심원제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체제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일반 시민들의 법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태껏 법은 대부분 국민에게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증인을 신문하고 주장을 펼칠 때 배심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판사 또한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한 법률, 판단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법률 저널에 따르면 청소년의 76%는 법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한 반면 실제로 법률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61%에 그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의무화된다면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시민들은 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실 사람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입론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국민들의 뭔가 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는 그런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예를 들어 국민적 교육이 꼭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실제 사례에서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관심을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과 영국과 같은 나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모든 형사사건에 의해 배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과 검사의 동의하에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쪽 2의 의견입니다. 네, 반대측 입론 2를 맡은 강동훈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바로 재판이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진성 시인을 아십니까? 박진성 시인은 작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이슈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SNS에 자신이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했고 글이 게시된 지 36시간 만에 박진성 시인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이미 그를 성범죄자로 단정지었습니다. 1년의 법정 공방 끝에 올 9월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이 의무화되었다면 과연 그가 그의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재판의 여론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온갖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와 추측성 글들이 난무하는 요즘
과연 여론이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재판이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험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여론에 노출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진성 시인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언론에 노출되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로 인해서 지난 12월 2일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론은 피고 외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들이 여론을 의식하고 여론에 맞추어서 자신을 검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테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여론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 속에서 판사들은 가장 공정하고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나 검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법조인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의 신변을 걱정해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여론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여론이 법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과연 이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의 의무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에 휩쓸려서 판결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배심원에 대한 자질 검토와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데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꼭 따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의미가 없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이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네. 배우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